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하락이긴 했습니다만 어제 장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이 중동 리스크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적어졌고 어제도 시장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종전 혹은 휴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은 그 기대에 조금 더 불을 지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우상향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S&P 500은 정쟁 관련한 이슈를 모두 다 반영하고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장도 조금 더 탄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밤사이 쏟아진 뉴스들 생각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점검하면서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뉴욕이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이 오늘은 긍정적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로써 9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약 후강의 모습을 그렸는데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고 또 미국이 어제 선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마감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 결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란 측에서 전화를 걸어왔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더라. 지금 간절하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CBS 측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접촉 중에 있으며 합의에 진전이 있다라는 보도를 전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양국이 2차 대면 협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협상 결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이란 측이 포기할 의사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런 여러 외신들을 소화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상승 부분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역시도 장중에 10년물 기준으로 4bp 이상 후퇴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의 강세 뷰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 해당하는 블랙록이죠.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가 무려 14조 달러에 해당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란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 흐름이 재개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조치들이 준비될 것이고 예상보다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크지 않다.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 측에 제시했던 그 종전의 조건들, 협상의 조건들을 다시 쭉 봤는데 두 번째가 종전 선언을 꼭 해줘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 보고 딱 미국이 지금 많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물가 지표도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급반전이 나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보다 실적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증가율은 12%대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온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정도 그 수준, 평년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수치는 19%에 달할 수 있다. 거의 20% 가까운 성장이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IT 업종은 폭발적입니다. 45%.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투자 등급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블랙록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 주식에 있어서 보다 보수적인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자산 운용사라는 면에서 조금 더 이러한 스토리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종목들의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무엇보다 강세를 가장 강력하게 주도했던 것은 소프트웨어 주들의 반등이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일단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 공매도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이 숏 커버링에 따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팔란티어의 주가 급락을 촉발했던 장본인이죠.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들의 하락은 사모신용과 관련한 일시적인 요인이다. 나는 어도비, 비바 시스템즈 등의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일 강했던 것은 오라클이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오라클인데 12%대의 플러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주들이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IGV ETF 역시도 5% 중반의 상승률을 간밤 리코드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 샌디스크가 새롭게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QQQ ETF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되는 대목인데 오늘 주가는 12% 가까이 뛰었고요. 샌디스크가 들어가는 자리, 거기에서 퇴출되는 종목은 아틀라시안이라고 해서 팀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이 업무 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오늘은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7%대 뛰기는 했는데 지금 연초 대비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가혹한 급락을 면치 못했던 기업으로서 60%대의 급락. 그래서 좀 슬프기는 한데 시가총액의 이 요건이 더 이상 충족이 안 되게 됨으로써 S&P 500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 밖에 장중에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게 엔비디아가 PC 기업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델과 HP의 주가가 뛰었었는데요. 다만 인수 사실을 엔비디아 측에서 직접 부인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에서 3%대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인텔의 아웃퍼폼이 정말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9거래일 연속 랠리를 달려가고 있고 이 기간 동안의 누적 상승률은 56%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197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연이은 호재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마치 하나의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보는 건데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에이전트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CPU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 기업인 AMD라든지 인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은 4.5% 오늘도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시세 역시나 돋보였는데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등에 대해서 월가 IB들의 긍정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비우스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가 나왔더라고요. 6.6%의 급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테슬라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유럽 진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덜란드의 자동차 규제 당국으로부터 EU 가운데에선 최초로 FSD 소프트웨어를 승인을 받은 거고요. 곧 출시가 된다라고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은 당연히 아니고 감독형, 그러니까 운전자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유럽 전체 확장까지는 남아있는 변수들이 좀 있는데 일단 네덜란드의 자동차 규제 기관에서 유럽위원회에 이것을 승인을 넘겨야 되는데요. 지금 신청은 이미 넘어간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EU 국가들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된다면 유럽 지역 전체에서
테슬라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인 FSD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 시각과 460달러의 목표 주가를 확인해줬고요. 실적 발표 4월 22일 M7 가운데에서는 첫 스타트를 끊어줍니다. 관련한 업데이트를 이날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증시의 투자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불안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시장은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들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장도 중동에 대한 불안을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시장이 변동은 있었으나 나름 차분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0.8% 내리며 끝났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이며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0.57%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슈에 그리고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 제한적 공습을 시사한 점, 시장의 출발은 다소 불안했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했고 환율도 1,500원 위로 다시금 뛰어오르는 흐름이 있었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도 5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그래도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강경한 태도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환율이 안정되면서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죠. 반도체 전약 후강,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전일장엔 결국 상승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 반가웠었죠. 1%대 오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을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사주고 있다라는 점, 그 근거에는 다음 주에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샌디스크가 급등했는데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HBF 관련한 모멘텀 등이 하이닉스와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전약 후강도 좋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4월 10일째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도 좋았고 화장품, 전력, 방산, 라면 등등에서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 화장품주들의 시세가 꽤나 좋았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올해 가장 강력 테마 광통신, 어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면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포모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는 제지주, 알루미늄, 비료 관련한 종목들 시간차로 각각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자, 어제장 그래도 평온했던 섹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수출로 실적을 좀 미리 보기한 느낌이랄까요? 특징주들을 골라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4월 10일치 수출이 호황이었었고 샌디스크와 HBF 관련해서 협업 기대감이 반도체 소부장까지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네오셈 등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 시간에 낸드, 샌디스크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낸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장비주로서 네오셈도 어제 모처럼 시장 대비 더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고요. 그 외 파두도 SSD 컨트롤러 관련한 수주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전력 쇼티지 얘기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S 일렉트릭도 액면 분할 이후 어제 거래가 재개됐죠. 지난주에 전력주 질주할 때 못 갔던 거 약간 한풀이 하듯이 13%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LS 일렉트릭 어제 애프터에서 단독 뉴스로 빅테크의 1,700억 배전방 공급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더 냈다라는 점 눈에 띄기도 했네요. 다만 어제 LS 일렉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지금 굉장히 주당 단가가 비싸잖아요.
있는데요. 액면 분할에 대한 완화적인 톤 언급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또 추가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증권가에서 400만 원의 목표가 제시한 점 전달드리기도 했죠. 자, 화장품주는 요즘 APR과 달바글로벌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실리콘2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끝까지 그 시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말 화장품의 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기대치가 생겨났죠. 화장품 수출 데이터 호조와 함께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실리콘2 등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기도 했네요. 자, 어제 두루두루 좋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조금 특징 주격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의 흐름 파악하는 종목들 넣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주시죠. 자, 26년도에 2월 달경부터 해서 스물스물 저희가 통신장비, 광섬유, 광통신 이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MWC에서 통신이 이제 AI 인프라라는 점이 부각됐다라는 점, 루멘텀, 시에나 등으로 엔비디아의 협력 혹은 투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엔비디아의 GTC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광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렸었고요. 드디어 시세와 뉴스가 모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광통신 혹은 통신 장비단에서 종목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대한광통신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올해 800% 올랐고요. 1년 주가 상승률로는 4000%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또 쉬지 않고 12%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대한광통신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살펴봤던 것 같고요. 우리로도 702% 올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조금 통신장비 뒷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모조리 다 쫓아가는 흐름이 어제 같이 나타났고요.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 가장 미흡한 쪽이 여기 보이네요. PS 일렉트로닉스 5%인데 어제 27%. 그럼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YTD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까지 좀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포모 심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든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누구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은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 혹은 장기적으로 통신장비나 광통신에 배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냥 사놓고 오르겠지 하고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광통신 혹은 통신 장비단에서 올해 신고가 흐름이 집중이 됐고 어제도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소외에서 AI로 진입이 되면서 젠스낭 파워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젠스낭 트레이드에 들어가게 되는 게 광통신 분야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관심, 구리 기반에서 광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 속도, 발열, 전력 소모 측면에서 가야 하는 길이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MWC 컨퍼런스, 그리고 코닝이 AI 신데렐라로서 그동안 신경망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달하면서 대한광통신을 관련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루멘텀, 시에나, 코닝, 코이어런트, 마벨 테크놀로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것이 광통신 분야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루멘텀이나 시에나 등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코닝과 마벨 테크 정도는 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기도 했네요. 그래서 약간 이들 내에서도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흐름이 반복돼서 우리 또한 통신장비가 일부는 쉼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특징주는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종목 선별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빅테크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광학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루멘텀 CEO가 어제 이게 통신장비의 상승을
유도했는데 28년도까지 완판돼 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쇼티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장에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줬고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 보고서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언급을 했죠. 광통신 붐은 알겠는데 광통신 붐보다 훨씬 더 큰 5G SA와 6G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이나 5G 캐파 증대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벤더 선정, 그 이후 수주나 실적으로 뒷받침되겠다라는 것이죠. 광통신 장비사에서 국내 후발 무선통신 장비사까지 최근 들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우리가 대한광통신, KMW, 솔리드, 오이솔루션 이들의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던 2018년도, 2020년도 이때 통신 장비의 그 강력한 사이클이 있었죠. 이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네요. 관심주로는 RFHIC, KMW, 솔리드, 우리넷,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등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포모 투자에 대한 경계감은 있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된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지만 분명히 AI 진영으로 성큼 들어온 통신 장비, 광통신 분야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동 관련한 이슈요. 협상이 흔들리고 발언이 강해져도 시장에서는 파멸보다는 출구로 가겠거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변동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의 뉴스와 부정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장 미국이 상승으로 반응한 긍정의 뉴스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당국자에 따르면 휴전 만료 전 이란과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전 혹은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연락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진정되고 뉴욕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지는 있겠죠. 이 에너지 쪽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해서 생산시설 등이 여러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사우디나 이라크, UAE, 쿠웨이트, 걸프국, 산유국 등에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더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의 시각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가의 레벨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에서는 WTI가 115달러 이상으로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115달러 이상에서 장기화된다면 그때 가서 보수적인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격을 받더라도 추세 훼손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우리장 나름 굳건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지지축으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죠. 실적의 뚜껑 자체를 굉장히 높게 열어준 느낌이랄까요. 실적 시즌 초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맛본 우리들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치를 높여 잡고 있죠. 다만 디램 현물 가격의 숨고르기를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수요 피로나 유통 재고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렌드포스에서 2분기 디램 계약 가격은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 기본 본류 자체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에서 현물 가격의 숨고르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한 반도체 랠리, 그 시간이 과거의 사이클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길다고 해서 지금이 끝인가? 끝을 단언해야 되는가?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시각이 더 많죠. 가트너에서는 어제 전달드린 내용이죠. 26년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64%
10%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AMD 리사수 CEO 컴퓨팅 능력이 100배 더 추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삼전 릭스의 흐름에 따라 시장은 실적 기대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뉴욕 역시나 우상향하면서 회복을 보여줬죠. 물밑 협상의 키워드, 트럼프가 이란에서 연락 왔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은 선박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가가 진정됐어요. 104달러에서 97달러, 98달러 수준까지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그 덕분에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29로 4.3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조정의 최종 단계다. 블랙록에서 주식 전망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긍정의 시장 시각이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한 수급 유입이 뒤따랐습니다. 노이즈라고 한다면 앞서 전달 주셨다시피 엔비디아가 대기업 인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델과 HP가 급등했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협상에 대한 부인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텔 같은 경우도 노스랜드에서 목표가 100불 가까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또 냈다라는 점, 거기에 샌디스크 중심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전체적인 반도체 진영의 시각 자체가 긍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9,000을 돌파하면서 계속 반도체 진영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뉴욕장의 흐름이었고요. 뉴욕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샌디스크. 나스닥 100 편입 이슈 속에 수급 유입되면서 안 그래도 저장장치 수요 이슈와 부각되며 강했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샌디스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건 낸드 관련주, HBF 관련주 등이 되겠습니다. 자, 낸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단도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보겠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영에 일제히 정말 그간의 서름을 털어내듯이 반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소프트웨어 역사적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췄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되겠죠. 거기에 쇼커버 현상과 ETF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고요. 오라클의 젠 AI 자산 요약 기능이 추가된 것에 반응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라클만 오른 게 아니죠.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진영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한국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긴 하나 굳이 찾아본다면 네카오 등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아마존 AI 칩 협력 이슈가 있었고요. 광 네트워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마벨도 2% 상승하며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거기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티커가 CRDO인데요.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실리콘 포토닉스 혹은 광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사업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통신의 키워드가 살아있기는 하다. 다만 루멘텀과 시에나는 하락이었다라는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자, 모멘투스라는 정말 작은 종목이 급등을 보였어요. 작기 때문에 이토록 강하게 반응을 했겠죠. 40% 이상 올랐는데요. 스페이스 X에 실어서 이제 우주로 많이 발사를 하는 비고라이드 7이 어느 정도 이정표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나사와 협력 관련한 이슈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개발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한 점, 모멘투스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강화될 수 있었겠죠. 로켓랩부터 해서 우주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블룸에너지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더 좋은 시세를 냈어요. 오라클과 인프라 구축 협업, 기존의 규모보다 훨씬 더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시간이었죠. 김진만 위원 SOFC 관련 종목들을 슬쩍 보자라고 이제 탑픽으로 섹터 얘기해주고 가셨는데요. 블룸에너지의 애프터 시세가 좋게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마로 보면 양자, 우주, 로봇, 드론, 그리고 원전에서는 오클로, 암호화폐에서는 서클,
스테이블 코인 쪽 이슈에서 반응하며 올랐다. 특징주가 꽤 많았던 하루가 되겠고요. 그중에 우리 시장과 연결고리를 좀 짙게 볼 수 있는 쪽은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크레도테크 이런 쪽들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의 연결고리까지 살펴봤고요. 자, 낸드의 봄. 이들은 왜 이렇게 뜨거운가? 2월 4일에 살폈던 내용인데요. 시장이 HBM만이 아니라 HBF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HBM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D램을 적층한 것, GPU 옆에서 빠르게 연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PU 옆에서 빠르게 저장한 것들을 공유해 주는 것, HBF, 한마디로 낸드 플래시, SSD를 적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샌디스크가 HBF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협업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자, 누가 더 빠른 GPU를 만들까라는 것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다가 GPU 옆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주면서 빠르게 연산하는 것을 도울까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연산에서 추론으로 시장의 관심이 더 넓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HBM과 HBF가 더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메모리를 좀 더 자극하면서 다양한 종목으로 온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단,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 등이 되겠는데요. 네오셈도 분위기 좋았고요. 장비에서 테스 등의 시세도 나름 굳건합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에서도 동진 세미캠 끝까지 시세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TLB, 심텍 이런 기판 쪽도 시세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단독 뉴스로서 어제 또 시설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추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기판단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낸드에 대한 관심도가 샌디스크로 인해서 불지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S&P 500이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 듯한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 해협 통과 선박이 늘어나고 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포기 검토, 거기에 어닝 시즌 출발까지 양호합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금융사들의 실적도 비교적 괜찮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여기서 더 고조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가 환율 금리가 그에 따라 조금씩 진정되고 있죠. 빅테크의 반등, AI 진영의 동반 강세, 그리고 테마의 활약, 이 모든 것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 파악의 키워드로 쇼티지를 언급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력도 쇼티지, 반도체도 쇼티지, 기판도 쇼티지, 쇼티지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AI 진영의 범 AI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TSMC의 내부자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가 지금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꿈의 70%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보도도 나오네요. D램,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유지되고 있고요. 낙수 효과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스크의 질주 또한 낸드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삼성 이번 낸드에서만 12조를 벌었다라는 분석이 있죠. ESSD 판매가 급증했고요. 낸드 관련주 등등이 시장의 관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판과 CCL, 일본 CCL 공급업체 파나소닉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도 짚어봅니다. 그 외로 본다면 에너지단이요. 미국의 배터리 ETF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블룸에너지, 오라클과의 협업 확대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ESS, SOFC 등이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어제는 2차 전지 진영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강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수급을 또 받아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적 시즌의 변동은 조금 겪어야겠죠.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 속에 우주나 로봇 등의 또 양자 쪽에서도 반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테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죠. 자, 오늘 이제 LIG 넥스원 우리 사명 변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
점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도 입에 익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사명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티나 JP모건에서 오늘 또 실적 예정이 되어 있고요. ASML 실적 중요하겠고요. TSMC 1분기 실적도 이번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ACR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제약바이오 진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이쪽의 모멘텀을 받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선택지에서 조금 밀려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정까지 살폈습니다. 섹터 뉴스 가보시죠. 미나 앵커 나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충격이라면 매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일 정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보시면 이 전력 3사들의 상승률 정규장에서 모두 다 강했는데요. 특히나 3사 내에서는 LS일렉트릭의 주가가 가장 강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3%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5%대까지 상승 탄력을 더 받아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산일전기와 일진전기가 그 다음을 이어나갈 만한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산일전기도 전일 정규장에서 1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4%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3사와 산일전기, 일진전기를 두고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자면 LS일렉트릭과 산일전기가 가장 강했다는 건데 이 두 기업은 이 변압기 내에서도 배전 쪽의 강자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배전 쪽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졌습니다. 자, 리포트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전력기기 3사에 대한 리포트가 또 새롭게 발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LS일렉트릭은 22만 8천 원으로 목표주가 유지한다라는 LS증권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었고 U자형 급반등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 내용은 잠시 뒤에 종목 돋보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HD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쪽으로도 공격적인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현대일렉은 122만 원까지 상향,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두 기업을 비교해보자면 최근에는 효성중공업 쪽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TP 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LS일렉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이라는 점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리포트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어제 주인공은 아무래도 단연 LS일렉트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이렇게 주가를 확 끌어올린 것에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LS일렉트릭은 5대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이후에 어제가 그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몰렸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통상 액면 분할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심리적인 문턱이 감소한다라는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도 기대 효과 중에 하나인데 주식수가 5배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첫 거래일이었다 보니까 액면 분할 이슈를 안고서 힘차게 솟아올랐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전력 3사들을 전격 비교해 보면서 왜 LS일렉이 이런 코멘트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3사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직접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를 다루고 있는 쪽에서 수요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몇 년 내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밸류체인 단에서 어느 부위를 공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이클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송전 분야에서 강자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에서 강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밸류체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전기 변환 과정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보내야겠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송전입니다. 송전이 이제 전기를 보낸다는 것인데 이 분야에서 강자가 바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저하압의 전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변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력 3사가 모두 생산해내고 있는 변압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배전인데 배전은 말 그대로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건물 내부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LS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가 이뤄지는 건데요. 다만 이제 송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타자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다고 AI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전기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배분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배전 분야에 있는 LS일렉에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특징을 살펴본다면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중저압 차단기라든지 배전반, 수배전반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시카우가 조금 더 많다는 점, 다양한 품목을 자주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반대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큰 변압기를 한 번에 수주를 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땡겨올 수 있다라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뭐 실적이라든지 수익 구조에 따른 이 그러니까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고요.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그 안에서 LS일렉트릭 돋보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주인공이 LS일렉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떼어내서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3%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등 고수익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초고압 변압기에 이어서 미국의 배전반이라든지 배전기기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3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초고압 변압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넘어서서 배전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LS일렉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2024년과 2025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왜 LS일렉트릭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 미국 시장에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호황기를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20%에서 30%대의 높은 매출 성장성을 유지를 한 바 있는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LS일렉트릭은 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약간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발목을 조금은 붙잡고 있었고 배전 제품의 호황 강도도 초고압 변압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은 뒤에 딸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는 이 두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 자릿수대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코멘트였는데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때 매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성이 10%로 안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LS일렉트릭은 올해부터 날아오르면서 20%대의 매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전 제품의 대형 수주가 있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수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1,700억 원 규모의 배전반 수주, 미국의 빅테크 향으로 또 소식을 전달을 한 바 있기 때문에 3사 중에서 올해는 LS일렉트릭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살펴볼 텐데요. 전력 3사 비교를 해봤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쪽은 이렇게 일진전기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제조하고 있는 쪽은 일진전기, 그리고 특수 배전을 제조하고 있는 쪽은 산일전기인데요. 우선 일진전기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도 2%대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변압기와 전선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일괄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홍성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는 어제 산일전기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수 배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일렉도 배전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일전기도 그에 미치는 주가 흐름을 어제 기록했던 만큼 배전 쪽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낼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신재생 에너지용 변압기,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 또한 LS일렉과 공통 분모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쪽으로도 수급이 흘러 들어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사이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걱정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다 보니까 내가 끝물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그래서 망설여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주가 차트라든지 모멘텀들 분석해 보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